안녕하세요. 비상 박영민 국어 내신을 함께할 김민정입니다. 저랑 같이 급등국어, 그래서 등급을 올리는 국어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2학기 여러분들이 아마 첫 번째 시험 범위에 나오는 소설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땅이라고 하는 소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자, 마지막 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미동 사람들은 연작소설이라고 불리죠. 연작소설이라는 말은 이제 원미동 사람들이 연속극처럼 여러 편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한 편이 우리가 오늘 배울 마지막 땅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원미동 사람들은 몇 년대에 쓰여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대답하셨죠? 자, 1978년에 발표가 됐고요. 그러니까 보통 1970,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970,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현대사를 좀 생각해 보시면 감이 오시겠죠? 자, 이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열기부터 들어갈게요. 자, 생각열기는 우리 이제 심청전의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청전에 담긴 우리 공동체의 어떤 사회문화적인 가치관이 담겨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심청전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바탕이 돼 있겠어요? 효가 바탕이 돼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딸의 지극한 효성,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청전의 주제예요. 그러면 이 심청전의 효라고 하는 주제는 유교적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윤리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만 효를 중시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 윤리인 효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난하고 미천한 심청이가 자기 희생을 하면서 뭐 하죠? 아버지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 이제 인당제 몸을 막 빠져서 죽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전화위복이 돼서 심청이 고귀한 지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 고귀한 지위에 오른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또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가치도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어떤 작품에는, 자, 심청전이라고 하는 작품에는 이 심청전이 널리 읽혀지던, 쓰여지던 시대의 가치관들이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제 찾아보는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우리 이제 마지막 땅의 작품 개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좀 조망을 해보고, 그죠? 그래서 숲을 보고 이제 우리 오늘 작품 개관 후에 작품 설명이 좀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나 행간을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되게 친절하게, 엄청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원미동 사람들의 갈래는 뭐냐? 당연히 현대소설이겠죠? 단편소설이에요. 그래서 연작소설 중에 단편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태소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좀 생소한 단어가 세태소설일 거예요. 자, 세태소설이 무슨 뜻일까요? 자, 시대의 모양을 담고 있다. 그래서 시대상을 담은, 시대상을 반영한 작품들을 우리가 세태소설이라고 해요. 주로 현대소설에 세태소설이 많이 있겠죠. 되게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격은 세태적, 똑같은 말이죠. 일상적, 비판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 속에는 이제 일상적인 모습들도 있지만 우리 이 세태를 비판하는 내용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제재는 뭐냐? 땅을 둘러싼 강노인과 원미동 사람들의 갈등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장인물을 좀 살펴볼 수 있겠죠? 그건 더 자세히 작품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는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세태와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 이런 주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배경이 1980년대예요.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원미동이거든요. 근데 이 원미동이 어디냐면 부천 쪽이에요. 부천. 자, 부천의 원미동. 여러분들이 이제 부천이 어딘지 아시겠지만 부천은 서울의 위성도시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약간 변두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작가가 이 원미동이라고 하는 동네를 배경으로 해서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보셔야겠죠? 자, 왜 그랬을까요? 원미동은 여기가 서울이에요? 그러면 이 서울에서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일은 여기서 하고 여기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좀 약간 변두리에 산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시민이라고 해요. 소시민. 그래서 우리가 문학에서 소시민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이제 많이 들어보게 될 텐데 소시민들의 삶이 이제 일상적으로 그려내지는 소설이 바로 이 마지막 땅이고요. 그리고 원미동 사람들의 소박한 삶이 일상적이고 사실감 있게 드러난다. 다 비슷한 주제 특징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특징을 가지고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자본주의적 도시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자본주의는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겠죠? 물질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돈이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던 1970,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구나. 그 다음에 땅의 가치? 자, 땅의 가치에는 쌤이 일단 동그라미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설에서 얘기하고 싶은 긍정적 가치가 이 땅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자, 이런 물음도 던져줄 건데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정도 정리하면 1980년대 좀 변두리에 소시민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구나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잘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게 될 거예요. 자, 본문은 쌤이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다 보여주면서 설명은 할 거지만 이런 여기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단권화 노트라고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에게 내신에서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물론 내용 이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왜? 문제를 내시는 분은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학교 선생님 수업도 잘 들으시고 학교 선생님이 내주시는 학습지라든지 수업 시간에 강조한 점들을 이 단권화 노트나 우리 본문에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이 단권화 노트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푼 것 중에 틀린 부분들 다시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지 찾아보고 교과서 찾아보고 뭐 자습서 찾아보고 이렇게 여러 권 볼 필요 없이 한 권으로 다 해결이 되겠죠? 쌤이 원하는 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한 권으로 단권화 시켜서 공부하는 법. 이게 이제 암기 과목이라든지 국어 과목엔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약간씩 날개라든지 어휘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쌤이 지금 수업 시간에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꼭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본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발단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소설은 발단 부분에서 시간과 공간적 배경이 나오고 인물도 소개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발단 지문에서는 당연히 인물과 어떤 배경이 그려지는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발단 부분의 이제 주된 내용은 강노인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신의 땅을 팔기를 거부하고 농사를 짓는 내용이에요. 제목이 마지막 땅이었죠. 그러니까 땅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주인공 강노인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본문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점을 찾는 거예요. 시점. 자, 이 소설의 시점을 찾기 위해서는 서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작품 안에 있는지 작품 밖에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나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서 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1인칭이겠죠. 그죠? 1인칭 시점 중에 1인칭이 주인공이면 주인공 시점 아니면 다른 주인공을 관찰하고 있다고 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돼요. 근데 이 소설은 나가 없어요. 나가 없다는 얘기는 일단 서술자가 어디 있다는 얘기죠?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작가의 생각들이나 아니면 등장인물들의 심리,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의 뭐 과거의 어떤 것들까지도 얘기를 해줘요. 그럼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작품 밖에 있는 전지적 작가구나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우리 1학년 친구들이기 때문에 쌤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보통 시점을 물어볼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이 정확한 개념으로는 문제를 잘 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구나 정도의 선택지들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쌤이 제공해드리는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좀 기출문제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런 개념들을 응용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본문을 읽어봅시다. 좀 빠르게 읽어봅시다. 어쩔 수 없죠? 너무 길지만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근 열흘간이나 바람이 억세게 불어댔다. 지독한 꽃샘 바람 때문에 우린 이런 거 보면 꽃샘 바람 뭐야? 계절적 배경이죠.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구나. 뭐 이 정도. 그럼 계절적 배경이 지금 언제인 거야? 꽃샘 바람이 불어. 꽃샘 추위가 불어올 때니까 초봄이겠죠. 그렇죠? 자, 봄이구나, 봄. 그래서 동네 길목마다 비닐봉지며 과자 껍질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어서 오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때때로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주워 모아 공터에서 불을 사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서 검은 연기가 이리저리 휩쓸려 올라가고 민홍지보다 얇은 그을음들이 나방떼처럼 떠돌아다녔다. 자, 지금 문학적으로 쓰여 있어요. 뭐 우리가 이런 것도 보자마자 좀 찾으셔야 돼요. 그럼 나방떼처럼이니까 뭐예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직유법이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소설 속의 구절들과 선택지에 있는 시들의 표현법을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직유법이나 비유가 쓰여 있는 부분들 찾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설에 있는 지문을 읽을 때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구나 뭐 이런 상상들을 해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내신에는 유용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원미동의 풍경이죠. 원미동의 풍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듯이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각적인 표현이 두드러지는구나. 이 정도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청소부가 불만 피워놓고 떠나버리면 그 다음은 아이들 차지였다. 짐을 포지 큰아이인 상수, 쓰레기 차를 끄는 김씨의 막내딸 경옥이, 말썽꾸러기 집만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불더미 속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말라붙은 풀더미에 불씨를 옮겨 붙이기도 한다. 원미동 아이들은 집안에서 틀어박혀 지내는 법은 애당초 배운 적이 없다. 자, 그래서 원미동 아이들의 모습이 또 이제 등장하죠. 이 원미동이라는 곳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그냥 우리 어렸을 때랑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제 놀러 다니고 있는 모습이죠. 자, 아침 눈 뜨면서부터 집 앞으로 뛰쳐나와 어두워질 때까지 거리에서 놀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상적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읽을 때는 연속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계속 상상하면서 읽어주시면 좀 더 풍부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하루 종일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울음소리가 거리에 가득한데 그런 꼬마들이 불장난에 짜릿한 재미를 앞에 두고 운전할 리 없다. 아이들의 얼굴은 금세 검댕투성이가 되고 때로 손을 댄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 젖힐 무렵이면 을에 원미지물포 주씨가 등장했다. 자, 지금 서론 부분, 발단 부분이죠. 자, 발단 부분에선 당연히 주인공들이나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인 원미지물포 주씨가 등장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표시해두고 넘어가시면 돼요. 소설은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오기 때문에 여러 명 나오는 인물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이 긍정적 사람인지 부정적 사람인지 주인공인지 주변 인물인지 이렇게 좀 나눠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원래는 부산에서 미장의 기술로 벌어먹었으나 어찌어찌 부천시 원미동까지 오게 된 주신의 지물포가 바로 공터 옆의 첫 집이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지적 작가는 이렇게 인물의 과거까지 알게 돼요. 전지적 작가의 특징이겠죠? 그리고 또 한편, 자, 지물포 주씨를 보고 우리가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부산에서 어디까지 올라온 거예요? 원미동까지 올라온 거예요. 왜 올라왔을까요? 도시화, 산업화 때문에 올라왔겠죠? 서울에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1980년대, 1970,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산업화, 도시화라고 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주씨가 등장하고요. 맞바람에 불씨라도 옮겨 붙으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물건들을 보존하기 위해 그가 우락부락한 몸짓으로 뛰어나와 호통을 치면 아이들은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 버린다. 그냥 일상이에요. 자, 행복사진관의 셋째 딸인 3살배기 미아 같은 꼬마는 도망치다 신발이 벗겨져 넘어지는 동에 숨 넘어가는 울음을 토해내기도 한다. 사진관 엄씨는 딸만 셋을 두어서 자칭 행복한 사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첫째는 엄지, 둘째는 엄선, 셋째는 엄미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행복한 사나이의 발상이었다.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행복사진관 엄씨입니다. 행복사진관 엄씨도 어때요? 그냥 일상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서는 계속해서 원미동 아이들의 일상과 마을 사람들을 소개하는 부분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발단 부분이니까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이렇게 되게 절정이 없죠? 그냥 되게 일상적이고 평범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물포 주씨가 구둣발로 대충대충 불더미를 다독거려 놓고 들어가 버리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자, 마지막이니까 좀 중요한 사람일 수 있겠죠? 그가 바로, 자, 강조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강만성 노인이다. 자, 이분이 바로 뭐예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되겠죠. 자,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강노인은 좀 이제 많이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원미동 23동 일대에서는 강노인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아니, 강노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지주라고 칭해야 더 잘 알았고, 지주? 지주가 무슨 뜻이에요? 땅 짓자네? 그쵸? 땅 주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고 싶은 건물주 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땅 주인이니까 당연히 강노인은 부자였겠죠? 그쵸? 근데 진짜 부자인지 이어서 좀 봐야겠죠? 그 지준의 밭에서 일어나는 여름과 겨울의 난리판을 난리판? 난리판이라고 하면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왜 난리판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속속들이 겪지 않고서는 이 동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 강노인은 유명한 노인이고 이 강노인의 어떤 그 땅도 좀 약간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서 읽어야 재밌습니다. 자, 이제 강노인에 대한 설명이 시작돼요. 자, 한번 봅시다. 1m 80을 넘는 큰 키에 거대한 몸집을 가진 강노인은 언제 보아도 막일꾼 차림새였다. 자, 지금 이제 강노인의 키가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옷차림이 수수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유난히 큰 코는 얼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듯 싶고 검붉은 얼굴과 어울리게끔 주먹코 또한 빨갛기가 딸기코 버금가는 빛깔이었다.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씩씩한 걸음걸이하며 노상 걷어붙인 체인 팔뚝에 꿈틀거리는 힘줄 따위를 보노라면 노인의 나이가 이제 칠순을 코앞에 둔 것이라고 어림잡기는 좀체 어려웠다. 자, 지금 강노인이 상당히 강인하고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라는 거 알 수 있죠. 키도 되게 큰 키고요. 자, 그렇게 겉모습을 설명을 하게 되니까 어때요? 우리가 강노인의 왠지 성격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소설에서 의도된 기법입니다. 자, 우리가 인물 제시 방법을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소설의 인물 제시 방법을 우리가 정리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아까 쌤이 얘기한 단권화 노트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설에서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 첫 번째는 간접 제시라고 합니다. 자, 이 간접 제시는 뭐냐면 네가 되게 착하구나 라고 누군가가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걔가 착한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제 내가 울고 있는데 민정이가 와서 달래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민정이는 착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간접적으로 성격을 제시해주는 방법을 간접 제시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금 강노인의 겉모습을 막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가 좀 성격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었죠. 그래서 간접 제시 방법을 다른 말로 보여주기라고도 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이나 대화로 극적 제시하는 거죠. 자, 극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니까 선택지 문제에서 어떻게 응용돼서 나와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제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제시 방법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직접. 어떻게? 너 참 착하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해주기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요약적 제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약적 제시와 극적 제시라는 말로도 나올 수 있고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라는 말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방금 강노인의 외양을 묘사하는 방법은 무슨 제시 방법이라고 했죠? 여기 있는 간접 제시 방법이죠.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지금 이제 강노인이 목소리도 우렁차대요. 그가 밭에서 일하다 말고 용문아 하고 소리쳐 부르면 도로를 하나 건너서 100m쯤 떨어져 있는 게다가 딱 뒤로 돌아앉은 그의 2층 집에 있던 막내 아들 용문이가 금세 튀어나오곤 했다. 그 정도로 목소리도 크시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자, 그래서 강노인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강남 부동산 박 씨의 동업자이자 마누라이기도 한 고흥댁 말에 의하면 새로운 사람이 또 등장했죠. 자, 이 소설 속에서 고흥댁의 역할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그가 막내 아들 용문이를 어찌나 깐깐하게 다루는지 이날 이때껏 아들하고 다정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본 적이 없노라고 했다. 고흥댁이 이날 이때껏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곧 원미동 23동 일대 역사를 통틀어 말하는 게 되는 셈이다. 자, 왜 그럴까요? 고흥댁이 이 원미동 23동이 만들어질 때 아마도 제일 처음에 살던 사람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말을 잘 아는 사람일 텐데 강노인 말고는 가장 오래 이 동네에 터를 잡고 있는 가게가 강남 부동산이었으니까 헐값의 원미동 땅들이 요 근래 들어 황금값이 되기까지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되게 좋겠네, 그쵸? 땅주인들은 헐값의 땅값이 황금값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많이 올랐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1970, 80년대에 도시의 땅들이 다 같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되게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자, 박 씨와 고흥댁의 활약상은 눈부실 정도였다. 자, 여기서 활약상은 뭐야? 땅을 많이 팔고 돈도 많이 버셨겠죠. 그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한때는 서울 개포동 이쪽의 강남 땅을 떡주무르듯 했던 큰손이었다가 밝힐 수 없는 모종의 사건으로 한 재산 다 날리고 달랑 맨손으로 부천에 내려와 별 볼 일 없는 거간꾼이 돼버렸다는 박 씨였다. 그래서 이제 고흥댁하고 여기 있는 이제 이 박 씨하고는 부부 사이죠. 그래서 강남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부천으로 내려왔는지가 이제 사연이 전해지고 있네요. 그렇죠? 자, 별 볼 일 없다고는 하지만 박 씨가 원미동에서 한 재산 단단히 붙잡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 많이 벌었겠어요? 땅값이 오르면서 부동산의 그 중개 수수료가 되게 많았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자, 그 다음 청소부가 쓰레기를 모아 태운 공터도 강남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강노인이 팔아넘긴 땅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노인이 땅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는 지금까지 좀 짐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땅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팔아넘겼을까? 궁금하죠, 그렇죠? 왜 팔아넘겼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들어선 2층 상가가 벌써 4채나 되지만 도로편에 공터는 아직 새 임자가 땅을 묵혀두고 있는 판이었다. 몇 달 안으로 새 건물이 들어설 자리이긴 했다. 이것을 빼고도 소방도로 왼쪽에는 팔아버리지 않은 땅이 100평 남짓한 덩어리로 셋이나 되었다. 그중 하나는 건재상에게 빌려주어 시멘트나 모래 따위가 그득 들어가 있고 나머지 땅은 강노인이 해마다 아들과 함께 밭을 일구어서 채소들을 갖고 왔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땅들이 다 강노인의 땅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강노인을 마을에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지주라고 불렀다고 했죠? 땅 주인이니까 땅이 좀 있으신 분이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강노인은 뭐 하고 있어요? 이 땅을 이렇게 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이 강노인이 농사를 짓는 것들이 사람들과 약간 마찰을 빚게 돼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큰돈이야 못 되어도 그럭저럭 가용은 쓸 만큼 되는 알뜰한 밭이었다. 그래서 이제 밭을 일구고 있는 거죠. 밭을 일구고 있는 강노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강노인이 이제 제 밖에는 안 남은 쓰레기 태운 자를 찾아오는 것도 바로 그 밭 때문이었다. 밭에 걸음이 될 만하다 싶으면 그는 어떤 것이라도 낡고 더러운 망태기에 쓸어 담는 사람이었다. 자,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제 걸음은 밭에 대한 관심이 될 거잖아요. 밭에 작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더러운 망태기에 막 다 쓸어 담는 그러니까 성실하신 농사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결혼해서 따로 사는 아들이 둘이나 되지만 어느 놈 하나 생활비 보태줄 자식은 없어서 자,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었어요. 땅을 왜 팔게 됐느냐. 요 자식 농사가 어떤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생활비를 보태줄 자식이 없었대요. 그래서 건재상과 2층에 새 사는 이가 다달이 내미는 월세만 가지고 사는 형편이니만큼 강노인 땅이 시가 몇 억짜리 덩치라 한들 그 땅에 고추 농사나 지어서는 수지가 안 맞는 지주였다. 그래서 지금 강노인이 땅이 시가 몇 억짜리를 갖고 있다면 부자잖아요. 그쵸? 부자인데 왜 이렇게 좀 약간 가난하게 사느냐? 그 이유는 고추 농사나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고추 농사 나 짓고 있다는 거는 강노인이 약간 이 땅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기도 하죠. 그런데 강노인은 이 땅을 왜 농사 짓는 데만 쓰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겠죠? 이어서 봅시다. 자, 문제는 그 비싼 땅에다가 강노인이 한사코 푸성귀 따위나 가꾸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데 있었다. 자, 이걸 지금 문제라고 했어요. 왜 문제냐?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임자가 나섰건만 이제는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는 강노인의 고집에 막혀서 시청으로 통하는 2차선 도로의 양편으로는 여전히 밭농사가 계속되는 중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비싼 땅들이 계속 다 팔리고 건물들이 막 들어서는 1970, 80년대 이때에 강노인 혼자서 뭐 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게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올해도 봄은 왔고 그래서 강노인은 어김없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맨발 위에 신은 검정 고무신을 끌고 자신의 밭에 모습을 나타내었다. 자, 결국 강노인은 땅을 파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땅을 파는 걸 왜 거부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고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농사의 의미, 땅의 가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개가 이제 시작됩니다. 발단, 전개, 그 다음 뭐예요? 위기, 절정, 결말이죠. 자, 우리 전개 부분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부분에선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갈등이 시작되면서 어떤 사건의 실마리가 보이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땅에 농사를 짓는 문제로 동네 사람들과 갈등을 겪는 강노인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갈등의 종류를 기억해야겠죠? 봤더니 강노인 혼자 괴로운 게 아니네요. 그렇죠? 혼자 괴로운 걸 우리는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동네 사람들 그리고 강노인이 서로 뭐 하고 있어요? 갈등을 겪고 있죠. 자, 이렇게 인물과 인물과의 갈등이니까 바깥에서 드러나는 갈등.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등을 뭐라고 해요? 외적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외적 갈등이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겨우내 굳어있던 땅은
괭이날 들어가기가 썩 힘이 들었고 게다가 돌덩이처럼 틀어박힌 연탄재 부스러기들을 일일이 골라내다 보면 한두 둑을 갈아엎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 연탄재 부스러기들을 일일이 골라내고 있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자, 연탄재는 요즘 쓰지 않잖아요. 연탄을 요즘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연탄재는 1980년대인 배경,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예요. 그래서 1980년대를 나타내는 소재구나. 이 정도 메모하고 넘어갑시다. 자, 용문이가 지난달 내내 연탄재들을 거두어내고 겨우 맨 땅을 내놓았다고 한 꼴이 요 모양이었다. 그래서 연탄재들이 지금 이 강노인이 농사를 지으려는 밭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연탄재가 거름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 것들이란 이라고 강노인이 갑자기 화를 내요. 서울 것들이란. 자, 아주 심한 욕은 아니지만 뭔가 서울 것들이란 이란 말에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부정적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문학에서는 긍정에는 동그라미, 부정에는 세모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왜 서울 것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땅의 소중함을 모르고 연탄재를 막 이렇게요. 쓰레기를 막 갖다 놓은 이 원미동 사람들을 지금 서울 것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서울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몰상식한 사람들. 그래서 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해요. 자, 그러면 강노인이 괭이를 내던지고 밭 끝으로머리로 걸어가는 사이에 언제 나왔는지 부동산의 박 씨가 아른제를 하였다. 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강남부동산 박 씨가 나왔어요. 자그마한 체구에 검은테 안경을 쓰고 머리는 기름 발라 착 달랍게 빗어 넘긴 박 씨의 면상을 보는 일이 강노인으로서는 괴롭기 짝이 없었다. 자, 이 박 씨의 외양도 묘사되고 있죠. 그렇죠? 박 씨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 소설에서는 외양 묘사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얼굴만 마주쳤다 하면 땅을 팔아보지 않겠느냐고 은근히 회유를 거듭하더니 자, 이제 중요한 갈등의 시작이 이 땅을 팔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강노인은 지금 땅을 팔고 싶은 거예요? 농사를 짓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농사를 짓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강남부동산 주인인 박 씨가 계속 땅을 팔라고 하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기겠죠. 자, 지난 겨울부터는 임자가 나섰다고 숫제 집까지 찾아와서 온갖 감언이설을 다 늘어놓는 박 씨였다. 감언이설이라는 한자성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언이설은 뭐예요? 달콤한 말로 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언이설하고 비슷한 한자성어들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강노인의 나머지 땅을 한꺼번에 사들여서 길 이쪽 저쪽으로 쌍둥이 빌딩을 지어 부천의 명물로 만들 것이고 거기에 초호합한 위락시설이 들어서서 동네가 삽시간에 환해질 것이라고 했다. 자, 지금 이제 박 씨의 회유책이 여러 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을이 환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회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층에는 상가, 2층은 사우나, 3층은 헬스클럽, 4, 5층은 사무실을 임대하는 식의 건물 용도부터가 강노인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어차피 팔지 않을 땅이므로 어느 작자가 어떤 김칫국을 마시든 크게 나무랄 일은 못 되었다. 자, 여기서 김칫국을 마신다는 표현 알죠? 미리 기대하면서 설레발치는 걸 우리가 김칫국을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요. 속담을 인용하는 것. 그래서 관용 표현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 정도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관용 표현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자, 영감님. 유사장이 저 신곡동 쪽으로 땅을 보러 다니나 봅디다. 영감님은 물론이고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자, 무슨 소리냐면 원미동의 땅을 사려고 했던 유사장이 강노인이 지금 땅을 안 판다고 하니까 다른 동네 땅을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왜 뭐 사려고 하면 미리 다른 사람이 이제 찜해놨다고 하면 우리가 그거 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일부러 영감을 회유하려고
유 사장이 다른 쪽 땅을 보려고 다닌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박 씨가 짐짓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고 있는데 뒤따라 나온 동업자 고흥댁이 뒷말을 거둔다. 그래서 동업자인지 부인인지 아무튼 이 사람이 지금 뒷말을 거들면서 참말로 이 양반이 지난 겨울부터 무진 애를 썼구먼요. 우리 사 새빵이나 얻어주고 소개료 받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라우. 자, 이게 뭐야? 자기들 위해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람시도 그리 애를 쓴 것이야 다 한 동네 사는 정리로다가 그런 것이지요. 자, 그래서 지금 자기가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동네 사는 정으로. 그래서 강노인은 가타부타 말이 없고 이번엔 박 씨가 나섰다. 자, 왜 말이 없겠어요? 지금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쵸? 동의하지 않고 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직도 늦은 것은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름마다 똥냄새 풍겨주는 밭으로 두고 있느니 평생 평당 100만 원 이상으로 팔아넘기기가 그리 쉬운 일입니까? 이제는 참말이지 더 이상 땅값이 오를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지금 박 씨는 강노인이 땅이 더 오를 걸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노인의 생각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박 씨의 말이라는 거. 만약에 문제에서 박 씨의 말인데 강노인의 생각처럼 나오면 절대로 틀렸다고 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말들을 선생님들이 인물을 바꿔서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계속 설득해요. 계속. 아, 모르십니까? 88 올림픽 전에 북에서 쳐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신문 방송에서 떠들어 싸우니 2, 3천짜리 집들도 매기가 뚝 끊겼다 이 말입니다. 자, 뭐예요? 매기가 뭐냐면 이제 매매하고 있는 기운인데 지금 집을 사람들이 안 산대요. 왜? 북에서 쳐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언제? 88 올림픽 전에. 오, 이게 언제야? 1988년 올림픽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88 올림픽? 잘 모를 거예요. 호돌이 나오고 뭐 이런 이제 올림픽이었는데 1988년에 이제 우리가 개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언제야? 88 올림픽 전이겠죠? 그래서 1980년대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1980년대 시대상을 나타내는 소재 하나 뭐 있었죠? 연탄재 있었죠? 그리고 88 올림픽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감님도 욕심 그만 부리고 이만한 가격으로 임자 나섰을 때 후딱 팔아치우시오. 영감님이 아무리 기다리셔도 임자 더 이상 오르기는 어렵다는데 왜 못 알아들으실까잉? 뭐 이렇게 전라도 말투를 쓰고 있네요. 자, 사투리 사용하고 있다는 거 또 적어두세요. 자, 사투리. 우리가 이 지역 사투리를 지역 방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역 방언을 사용해서 이 원미동이라는 곳이 서울 사람들이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있구나. 경국이 할머니도 팔아치우자고 저 야단인디. 여기서 경국이 할머니는 강노인의 아내예요. 강노인의 아내. 여기서 경국이는 손자고요. 자, 고흥댁은 이제 강노인 마누라까지 쳐들고 나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뭐 하고 있어요? 강노인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죠. 설득이 잘 먹혔을까요? 강노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일하던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강노인은 설득에 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런 대꾸도 없이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등에 대고 박 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아직도 유 사장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양이니까 금액이야 영감님 마음에 맞게 잘 조정해 보기로 하고 일단 결정해 뿌리시오. 뭐 이렇게 계속 설득하고 있죠. 자, 그렇지만 땅값 따위에는 관계없이 땅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누차 했건만 박 씨의 말본세는 언제나 저 모양이다. 자, 이게 지금 누구의 생각이에요? 강노인의 생각이죠. 강노인이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것들이란 또 나왔네요. 서울 것들이란. 자, 계속 서울 것들이란 이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비판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을 보고 있죠. 여기서 서울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 땅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산업화 도시화에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박신혜가 복덕방 안으로 들어가 버린 뒤에야 그는 한마디 내뱉는다. 서울 것들이란 말의 의미가 문제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저들 내외가 원래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으나 강노인에게 있어 원미동 사람들은 어쨌거나 모두 서울 끈앞풀들이었다. 자, 되게 부정적인 말이죠. 끈앞풀. 뭔가 뭐야? 서울의 변두리에 있는 서울의 끈앞풀들이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의 소중함을 모르는, 돈의 소중함을 아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쵸? 적어두시고 이 강노인의 이 비판적 시각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대체가 서울 것들은 밭에서 풍겨 나오는 두업 냄새라면 약간 좀 똥냄새가 나잖아요. 질색 자망을 하고 손을 내젓는 천하의 본데 없는 막된 것들이라니까. 자, 이제 막된 것들이라는 욕도 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강노인은 팽개쳐 두었던 괭이자루에 묻은 흙을 대충대충 털어내고는 다시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강노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이 박씨나 고흥댁의 회유를 무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얼마나 무시하는지 느껴지죠? 겨울 동안 좀 쉬고 있는 밭에다가 망할 놈의 연탄재나 산같이 내다버리는 못된 습성까지 떠올리면 더욱 괘씸하기 짝이 없는데 그가 아는 서울 것들의 내력은 모조리 그런 것 투성이었다. 그래서 여기서의 연탄재는 어떤 역할이에요? 지금 봤더니 쉬고 있는 밭에다 숨도 못 쉬게 연탄재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강노인이 중요시 여기는 어떤 이 밭, 논, 뭐 이런 생명과는 어떤 거예요? 대비되는 거겠죠? 그래서 연탄재의 부정성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꼭 세모해 두시고 기억해 두세요. 자, 고추밭에 뿌리는 오줌에서부터 여름이 되어 김장배추 갈기 전에 얹어주는 푹 삭힌 인분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인분은 사람똥이에요. 사람똥을 거름으로 쓰는 거죠. 서울 끈앞풀들의 극성 때문에 실컷 장만해둔 밑거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부석부석한 땅에서 수확을 거두던 것이 요 몇 해 농사 실정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연탄재를 마을 사람들이 뿌린 게 1, 2년이 아니라는 거죠. 몇 년 동안 계속 연탄재를 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노인은 강노인대로 농사를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서 해온 거죠. 마을 사람들의 어떤 이제 마을 사람들의 반대나 마을 사람들의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고 농사를 계속 지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넘어가 봅시다. 거기에다 매년 겨울이면 밭은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겨울 동안 용문인 녀석을 시켜 밭을 지키고 때로는 직접 나서서 밤사이 몰래 연탄재를 내다버리는 동네 사람을 지키고는 했지만 허사였다. 아무리 지켜도 마을 사람들이 틈만 나면 연탄재를 지금 이 밭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남의 땅에 이런 쓰레기를 버리는 게 사실은 정상은 아니죠. 뭐 이유가 있겠죠. 사연이 있어요. 사연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 부분 봅시다. 자, 청소차가 하루는 쓰레기, 다음 날은 연탄재 하는 식으로 꼬박꼬박 다니고는 있지만 그게 말 그대로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바람에 연탄재쯤은 아무래도 손쉬운 쪽으로 처치하는 이들이 많았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청소차가 오기는 오는데 연탄재를 이제 처리하려고 보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니까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들쭉날쭉한 거야. 그러니까 좀 손쉽게 버릴 수 있는 이 빈 땅에다가 버린 건데 그게 이제 강노인의 땅인 거죠. 나머지 땅들은 다 어떻겠어요? 거의 건물이 지어져 있었겠죠. 도시잖아요, 지금. 이 도시의 빈 땅은 거의 강노인의 땅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처치를 한 거죠. 그것도 그것이지만 여름 내에 더러운 인분 냄새 풍겨주는 밭꼬라지가 밉다고 일부러 이곳에다 연탄재를 내던진 동네 사람들의 속셈쯤은 강노인도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강노인이 이제 동네 사람들의 속셈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서울 것들이란 서울 끈앞풀들 막 이렇게 이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중략 부분. 이 소설이 상당히 단편 소설이었는데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중략 부분이 있죠. 그래서 중략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강노인의 밭에 이제 이 썩은 두엄과 인분을 얹어주고 들어오자 밭뒤 연립주택에 사는 정미 엄마가 딸을 데리고 새 옷에 똥칠을 해왔다며 따져요. 그러니까 이 이제 밭에 사실은 근데 강노인의 땅이죠. 강노인의 땅인데 그 땅에서 자기 딸이 똥을 묻혀왔다고 이제 막 따진 거죠.
그래서 강노인의 마누라는 동네 사람들과 갈등만 일으키는 땅을 팔아서 자, 이 강노인의 마누라의 생각에는 이 땅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은 강노인의 마누라는 땅을 수단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을 수단으로 보는구나. 자, 그래서 자식놈들 뒷바라지나 해주라고 극성을 부리고요. 강노인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넷이 있는데 해마다 기대한 만큼의 수확을 안겨주는 땅 농사에 비하면 자식 농사는 너무 허망했다. 자, 무슨 소리냐면 땅은 어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그런데 자식 농사는 약간 좀 잘못됐어요. 이 강노인이. 그래서 강노인이 억척스레 늘려놓은 땅이 서울 근교에 개발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조각조각 잘려나가고 땅 판 돈을 고스란히 아들, 딸 밑에 쏟아부었으나 거두어들이는 게 없었다. 그러니까 강노인이 땅을 움켜쥐고 막 되게 욕심만 부린 건 아니고요. 이 땅들을 자식들에게 나눠주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식 농사는 지금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안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까지가 발단 전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개 부분까지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발단 부분에서 인물을 소개하고 전개 부분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있죠. 또 갈등의 원인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위기, 절정, 결말 부분을 보게 될 건데요. 이 갈등이 어떻게 위기와 절정으로 연결되는지 꼭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 내신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